한능검 30분 때려잡기 한국사 강사 박하늘입니다. 박하사탐 채널에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은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수도 개경에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치사를 통해서 건국부터 멸망까지 전체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살을 붙이는 시간, 경제와 사회 파트가 되겠어요. 우리가 고대와 통일신라의 경우에는 경제, 사회, 문화를 묶어서 한 방에 때려잡았지요. 고려 시대는 경제, 사회에서 단독 문제가 워낙 많이 출제가 되고 또 중요하다 보니까 문화 파트를 좀 빼서 12강, 13강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사에서 살펴봤던 내용 확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이시라면 조금 쉽게 이 경제 파트 넘기실 거고요. 언급을 대부분 다 했어요, 제가. 그 다음 사회 파트에서 핵심적인 부분들 어떤 게 출제가 되는지 요목조목하게 설명드리면서 키워드 드리면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사는 올 판서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경제와 사회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해서 이 빔 프로젝트 화면으로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 필기를 이제 나만의 노트를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을 캡처를 해서 또는 정지 버튼 눌러서 직접 표로 한번 만드시면서 따라오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정치사 뼈대잡기에서 경제 파트와 함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쉽게 이 표를 통해서 한 번 더 두 번, 세 번씩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박하사탐 한능검 30분 때려잡기 12강 고려의 경제사회 파트입니다. 농업정책은 수천 년간 우리는 농업중심 사회다 보니까요. 고려시대 이전에 고대,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모두가 개간을 장려하고 농번기의 자벽동원을 금지하겠죠. 황무지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개간을 할 경우에 면세 혜택, 약 3년 정도의 면세 혜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봄이나 여름과 같이 바쁜 농번기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요역, 특히 자벽 동원의 금지를 시키면서 농민 생활의 안정과 국가재정 확보를 목표로 농업을 장려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흉년이나 가뭄, 메뚜기 때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감면하면서 농민을 보호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태조, 민생안정책이니까요. 고구려, 몇 번씩 강조하는 것들이 제가 있죠. 고국천왕의 경우에 진대법을 실시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 흑창입니다. 흑창. 이 흑창이 고려시대 이름을 바꾸죠. 의창으로 바꾸면서 곡식을 빌려주는 이러한 제도와 부서를 운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토지제도. 자, 우리 혁준 PD님, 고려수도 어디라고요? 개경입니다. 네, 개경이죠, 여러분. 고려수도는 역시 개경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역시 개경이다. 역시 개경. 역시 개경 키워드를 제가 드렸고요. 항상 앞부분 반복하는 또 수업이다 보니까 자, 신라의 수족권 하면 노급과 관료전이에요. 신문왕 때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경덕왕 때 노급 부활이었죠. 이어서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역시 개경,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이 순서로 들어갑니다. 자, 태조왕건의 역분전, 후삼국 통일에 기여한 공로를 따라서 이 공신들의 인품과 공로에 따라 역분전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표창장처럼 장이 좀 발음 이상했네요. 표창장처럼 이렇게 공로에 따라서 지급하는 논공행상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관직 복무와 직역의 대가로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을 지급하고 있고요. 18등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체가 이제 구품인데 전체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전지와 시지에 해당하는 과전을 지급하는 게 이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죽으면 반납이 원칙이지만 공음전처럼 세습이 되는 수조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 대부분 직역이 세습되다 보니까 자식에게 이 수조권도 세습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경종 시기에 시정전식과 전식과의 시작. 관직의 고하, 높고 낮음과 인품이 들어가고요. 전직 관료와 현직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합니다. 수조권이 점점 지급해야 될 토지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고쳤네요. 개정전식과. 관직,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하면서 인품이 빠졌네요.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 전현직 관료, 특히 전직 관료들이 수조권 반납을 하지 않다 보니까요. 문종 때 전식과를 가볍게 하는
경정전식과를 단행하면서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을 하였고 좀 무반들의 차별을 조금 개선하는 노력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개경입니다. 전식과 단어 잊지 마십시오. 전식과. 고려의 전식과입니다. 고려의 전식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시대 정치사를 살펴본 뒤에 조선의 수조권에 대해서도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다음 가볼까요? 녹봉은 이제 월급이에요. 즉 전식과도 주고 수조권도 주고 월급도 주는 개념입니다. 완전 귀족 사회의 특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들이 불법 농장을 확대하면서 전식과가 조금씩 붕괴하기 시작했고요. 대농장을 경영하면서 거기서 노비들을 통해 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간섭기 때 이제 개경 환도 후에는 경기도 지역의 8현을 환정해서 녹과전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고려 후기의 녹과전 지급. 이 전식과를 지급하는 과전의 종류로서 고위관직에게 지급하는 5품 이상 고위관료에게 지급하는 공음전, 그리고 한인전. 한인전은 관인 신분의 세습기반 목적으로 이제 한인전을 지급하고 있고요. 하급 관리에게 구분전을, 또 군인들의 유가족에게도 수조권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제 처자식 어떡합니까? 처자식을 걱정하지 않게끔 이렇게 구분전을 통해 열심히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이런 구분전 지급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뭐 군인전, 직업군인들에게 지급하는 개념이 되겠죠. 내장전, 공회전, 사원전 등 모두 이제 과전의 종류를 할 수 있겠어요. 객관식 아닙니다. 하는 거 없이 설마 여러분 연결이 잘못된 하나는 무엇이냐 이렇게 안 내겠죠. 그쵸? 이러한 키워드 단어가 나오면 고려시대구나 이렇게 유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전은 백성들이 소유할 수 있는 땅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 임대 등이 가능한 귀족들이나 농민들의 사유지가 민전이 되겠어요. 이건 사회 파트에서 한 번 더 제가 언급할 부분이에요. 자, 수취체제는 고대, 통일신라, 고려 모두 같지요. 조세, 공납, 역입니다. 토지세, 조세,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서 10분의 1을 징수합니다. 이게 제가 우리 태조 왕건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취민유도에 따라서 세금 걷었다 말씀드렸죠. 백성에게 수취할 땐 제도에 맞게 걷어야 한다.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10분의 1을 징수하고 있고, 여러분 쌀이 무겁잖아요. 수도가 개경인데 여기에 있는 거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렇게 여기 또 산간지방들에 있는 거 이렇게. 우리는 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육로를 활용하지 않고요. 주로 바닷길과 강가의 길을 이용합니다. 이것을 조세운반, 줄여서 조운이라고 표현해요. 조운. 조세운반, 조운로. 바닷길과 강길을 이용해서 개경으로, 수도 개경으로 이 조세를 운반하고 있고요. 공납은 특산물이죠. 지방의 토산물을 납부하는데 개개인에게 걷지를 않습니다. 이런 걸 이제 인두세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인두세 개념이 아니에요. 흥부 아시죠? 흥부한올보, 흥부 새끼 10새끼. 욕한 거 아니고요. 10명의 자손이 있습니다. 흥부가. 10명에게 모두 세금을 내라고 하면 흥부 망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가난한데. 그래서 개개인에게 부담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이거 호라고 하죠. 집호자. 집집마다 똑같이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박하늘 내, 뭐 혁준 내, 뭐 누구네 이런 식으로 그냥 몇 명이 있건 없건 간에 집집마다 특산물을 이제 부과를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내는 상공과 특별할 때 내는 별공으로 이 특산물을 내고 있어요. 백성들 허리가 휩니다, 이거 진짜. 여기의 경우엔 군역과 요역 역시 고대사와 똑같죠. 16세와 60세 미만의 정남들에게, 통일신라부터 고려는 16세에서 60세 남성들에게 군역과 요역을 부과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세공납역. 자, 농업은, 자, 우경하면 누구죠, 여러분? 신라의 지증왕이었죠. 고려시대는 우경이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이념삼작의 윤작법이 단행되기 시작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2번, 2년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에 한 번, 겨울과 봄에 한 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게 2년 3작입니다. 이 윤작법,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고려시대 시작이 되었고, 자, 여러분 요거 제가 지난 정치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원간섭기에 모내기법이 보급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양법이 모를 옮겨 심는 법이란 뜻입니다. 모내기를 뜻해요. 우리나라 말로 모내기, 한자로 이양법이라고 하는데, 모판에 모를 먼저 심었다가
초여름에 뭐를 옮겨 심는 거예요. 뭐 논에다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논 나가보세요. 논 가면 모들이 모두 이제 물속에 잠겨있지 않습니까? 수중작물이에요. 수중작물.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모내기법 망해요. 그래서 물이 풍부한 한반도 남부지방에 일부 시행합니다. 한반도 남부. 물이 굉장히 많은 강, 하류 이런 지역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원 간섭기 때 고려 말기 모내기법이 도입되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건 조선 후기로 들어가야 돼서 그냥 일부 시행했다 정도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원나라에서도 들어온 이 농업서, 이게 이제 농서인데요, 농서. 이 조선 전기의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세종대왕 때 직접 편찬을 하시게 되고, 농상지표는 원나라에서 들어온 농상지표, 농서입니다. 원나라에서 들어왔다고 아주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나라에서 왔어요. 원나라에서 왔다고요? 원나라에서 왔어요! 하고 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응으로 해서 원나라에서 들어온 고려말 농상지표가 있다. 요거 하나랑요. 문익점이 고려 후기에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왔죠. 목화씨.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지고 온 건 팩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도 나도 목화씨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시기이긴 한데 목화씨를 재배에 성공한 게 문익점이죠. 고려 후기의 영웅입니다. 영웅. 문익점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문익점은 목화씨 재배에 성공하면서 고려의 영웅이 되었는데요. 줄을 잘못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울 조선 건국과정에서 배울 정몽주와 이방원. 정몽주 라인이었습니다. 우리 정몽주가 이방원의 철퇴를 맞으면서 선주교에 죽었죠. 그때 이방원이 한번 살려줍니다. 줄 똑바로 서. 목화씨 한번 살려준다. 이렇게 살려주죠. 그리고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또 줄을 잘못 쓰고 있어요. 이번엔 정도전 라인에 서 있었습니다. 이방원이 정도전 죽일 때 목화씨 너 또 여기 있어? 이번엔 용서를 안 해줬죠. 지방으로 쫓아내버려요. 조선 중기에 굉장히 추워졌을 때 왕이 이제 솜니부를 덮고 추위를 예방하고 있다가 의문점이 하나 든 거죠. 야, 이거 솜 어디서 난 거냐? 이러저러 하다 문익점이 갖고 왔다. 야, 이렇게 감사한 분의 후손들은 지금 뭐하고 살고 있니? 그냥 지방에서 그냥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후손들 잘 대접해드려라. 근데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만든 가짜 논리가 뭐냐면 부통에 목숨을 걸고 가지고 들어와서 진짜 아마 겨우겨우 이렇게 해냈다. 이거 지어낸 이야기예요. 누구나 갖고 올 수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조선 중기에 이 문익점의 후손들을 이렇게 챙겨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논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문익점의 목화씨. 좀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해드렸네요. 자, 그리고 이제 상업 부분에서는 고려의 수도 개경과 훈요 10조에서 강조한 서경, 이 지역의 시전,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시정을 관리하는 관청을 만들고 있고, 자, 서울시장 감독부서 경시서를 통해서 시전의 불법 상행위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 상공업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상점을 설치하고 있죠. 서적점, 약점, 주점 등 국가에서 직접 관영 상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최초의 화폐가 만들어졌어요. 고려 성종 시기에 건원중보라는 최초의 철전이 만들어집니다. 최초의 화폐, 건원중보가 만들어졌고, 숙종 때는 주전도감이라는 화폐를 만드는 관청을 설치해서 이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요거 별표 들어갈게요. 고액화폐, 활구가 만들어져요. 은병이라고 하는 화폐. 사진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활구, 사진으로도 문제가 나오고요. 은병을 만들었던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철전, 건원중보, 그리고 은병, 고액화폐, 활구. 고려시대가 되겠어요. 이걸 만들자고 제안한 분이 이제 문화파트에서 배울 숙종의 동생인 의천입니다. 의천. 의천의 제안으로 고액화폐 은병을 만들었고, 이거 별표 하나 꼭 교재에다 체크해서 숙지하셔야 돼요. 활구 중요합니다. 만든 데 의의가 있고요. 널리 유통되지는 못했습니다. 화폐가 전체적으로 유통이 된 것은 조선 후기로 들어가야 돼요. 이때 최초로 만들었다 정도가 되겠어요. 자, 고려의 경제활동 가볼까요? 수공업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에 관영수공업이고,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 우리 정리했었죠. 소가 수공업을 담당하는 특수행정구역이었어요. 소수공업. 후기에는 민강이 아니라 민영수공업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됐고, 절에서
수공업을 판매하고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불교가 고려 후기로 들어가면서 부패하고 있구나. 장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역항으로 여러분 신라의 무역항 바로바로 나와주셔야 돼요. 울산항. 당나라로 가는 항구 당항성. 장보고의 청해진. 염함은 정리 안 하셔도 되는데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국제무역항들. 고려는 병란도입니다. 병란도. 귀족들 대부분이 개경에 살지 않겠습니까? 돈 많은 귀족들이 개경으로 바로 갈 수 있게 예성강 하류에 병란도를 만들어서 국제무역항으로 번성을 하게 됐어요. 이 병란도를 통해 아라비아 상인이 들어와서 고려라는 이름을 서역에 알리게 되었죠. 코리아!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코리아. 그 다음 코리아. 이거를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재팬, J 다음에 K이기 때문에 이걸로 일본이 바꿨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이건 좀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요.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강대국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8세기까지는 뭐 16세기, 17세기, 18세기 남부 유럽 중심으로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이 진출을 하기 시작했죠. 라틴어로 고려를 발음하면 좀 세게 읽어요. 꼬리아, 꼬리어 이런 식으로. 남부 유럽의 라틴어가 과거 전 세계를 장악했다면 19세기부터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시대였죠. 영국은 영어를 사용합니다. 영국식 발음으로 고려는 코리아, 코리아 이렇게 읽죠. 이런 식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언어식으로 읽혀진다라는 거 이런 거 하나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상식으로 그냥 한번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도는 제가 우리 대외관계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송나라하고는 친선관계. 거란과 여진이랑은 거란의 3차 침공도 있었고 우리가 동북구성을 축조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런 문물 교류는 끝없이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논리 생각하세요. 선진 문물은 송에서 들어오고 우리 특산물 주고 거란 여진은 얘네한테 먹을 거 쌀 주고 얘네 특산품 받아오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얘네 특산품 받고 우리 선진 문물 주고 즉 송나라에서만 선진 문물이 들어오고 있구나. 나머지는 얘네들 특산품을 우리가 받고 우리 거 쌀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쉽습니다.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고려하면 요거다. 병란도. 병란도는 고려. 울산항, 당항성, 청해진은 신라. 아시겠죠? 자, 신분제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사회 파트입니다. 신라의 신분제도 하면 여러분 뼈다귀의 품격. 골품제도예요. 골품제도. 그리고 진골이란 단어와 육두품이라는 단어 눈여겨봐 주셔야 되죠. 신분제. 자, 고려의 경우에는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양인과 천인. 양인은 다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뉘게 되고 지배계층은 이제 귀족과 중류층입니다. 하급관리죠, 중류층은. 그리고 피지배계층,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층은 이제 양민이라고 표현해요. 양민. 자, 요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귀족은 5품 이상 고위 관료들이겠죠. 공음정과 음서를 통해 대대로 권력을 유지하는 귀족들. 5품 이상 고위 관료들. 문벌귀족, 무신정권, 권문세족들이 해당되고요. 말단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중류층. 직역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세습이 되고 있고 그 대가로 땅을 받습니다. 수조권을 받죠. 구분전. 서리, 남반, 향리, 하급장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참고로 알아두실게. 자, 속현을 누가 운영하죠? 향리가 운영하는데 이 대빵의 향리를 호장이라고 불러요. 호장. 호장과 부호장이라는 향리가 있고요. 이 호장이 속현을 운영할 정도로 힘이 강력합니다. 또 한 가지는 향리가 과거의 급제에서 귀족으로 될 수도 있겠죠. 신분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양민의 경우에는 자, 별표 대다수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여러분 백정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소돼지 잡는 천민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조선시대 천민이고요. 고려시대는 일반 평민을 백정이라고 부릅니다. 조세공납 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양민들. 향부국소 주민들도 여러분 별표 노비가 아니에요. 천인이 아닙니다. 양민인데 차별받는 양민이죠.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양민들.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이사를 못 가며 과거를 못 본다. 이거 제가 정치사에서 정리해드린 이 통치체제에서 정리해드린 부분입니다.
향부곡은 농사를 짓고 소주민은 수공업에 종사를 하며 차별받는 양민이 되겠어요. 자, 천민은 요거 좀 중요하죠. 대다수가 노비인데 노비의 종류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자, 제가 조금 잘리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써야 되겠다. 자, 천민 일로 올게요. 노비. 죄를 지어서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엔 국가 소유의 노비, 공노비. 돌쇠. 김씨 대감 밑에서 사는 돌쇠, 사노비입니다. 공노비와 사노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공노비의 경우에도 그냥 계속 관청 청소하고 그러지 않아요. 똑똑한 노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밖에 사는 노비가 있어요. 노비는 노비인데 밖에 사는 노비. 그리고 관청을 청소하고 관청에서 사는 노비를 이병노비라고 합니다. 집에서 사는 사노비, 마당 쓸고 뭐 하는 노비는 솔거노비라고 부르고요. 역시 밖에 살 수 있는 노비가 외거노비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외거노비는 밖에 사는 그 대가가 있어야죠. 자기 몸값을 매월 주인에게 갖다 바쳐야 됩니다. 밖에 사는 대가로. 그걸 신공이라고 해요. 신공. 이 신공을 내고 밖에서 살 수 있는 노비들이 있어요. 똑똑하고 뭐 좀 힘센 노비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이죠. 신공 내고 밖에서 살면 장사도 할 수 있고 직업도 정할 수 있어요. 심지어 노비가 여러분 돈을 많이 모아서 민전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유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많이 모아서 집주인에게 딱 자기 몸값 다 내버리고 해방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열심히 생활해서 노비가 양민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백정으로. 중류층이 과거급제에서 귀족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노비 출신 대장군 이민처럼 바로 귀족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신분의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고려입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남자가 이제 노비 출신인데 밖에 살아요. 그리고 일반 양민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빠는 노비 출신이고 엄마는 일반 평민인 경우. 이런 경우에 자식의 신분은 뭘까요? 한쪽이 천하면 그 즉시 천하다. 일천즉천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아빠건 엄마건 둘 중에 노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식이 그 즉시 천민이 되는 일천즉천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거 요 신공. 그리고 노비가 민전도 소유할 수 있으며 돈을 모아서 양민으로 승격될 수도 있고 노비가 귀족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 신분의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고려의 특징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 번 더 보시면 귀족들, 5품 이상 고위관료, 문벌귀족, 무신정권, 권문세족들. 중류층은 이제 하급관리로서 서리, 향리, 하급 장교들이 해당되고요. 양민은 이제 농민, 대다수 백정이라고 합니다. 백정. 상인과 수공업자, 향부곡소민도 이제 평민입니다. 차별받는 평민. 천민은 이제 공사노비들. 국가 소유의 노비가 공노비, 개인의 노비가 사노비고 신공 잊지 마십시오. 신공. 자, 여기 한 번 더 나와요. 상칭양리, 뭐 호장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이들이 과거를 통해 중앙관리로 진출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신진사대부가 향리 출신 성리학자들입니다. 이들이 중앙관리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었죠. 군인들도 공로를 세워서 무관으로 진출할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척준경이 또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향부곡소가 공을 세워 일반 군현으로 승격될 수도 있는데 앞서 우리 살펴봤던 몽골과의 항쟁에서 충주성 전투 있었죠. 이런 경우에 이 김윤허가 처인부곡민들과 함께 전쟁에서 공로를 세운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현으로 승격이 됩니다. 아, 향부곡소로 계속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공로를 세울 경우에 현으로 승격되기도 하는구나. 요거 하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외고노비가 민전을 소유할 수도 있으며 돈을 모아서 양민으로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시대. 이게 고려시대예요. 조선시대는 꽉 막혀 있어요. 꽉 막혀 있지만 고려는 이게 가능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이미지 하면은 좀 다양하고 개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농민 생활 한번 가볼게요. 흑창의 이름이 여기 있죠.
성종 때 의창으로 바뀌어서 쭉 갑니다. 의창, 곡식을 빌려주고 저리대로 저렴한 이자로 빌려주는 의창. 그리고 상평창은 물가를, 즉 상공업을 평평하게 하겠다. 물가 조절기구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공업을 평평하게 하겠다. 상업을 평평하게 하겠다. 상평창, 물가 조절기구. 이어서 개경에 설치한 동서대비원, 병원입니다. 병원. 그리고 요거 별표, 제위보 이런 것도 중요하죠. 광종이 이 기금의 이자로 이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제위보를 운영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런 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과거부터 민생안 정책을 이렇게 써왔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광종의 제위보 메모해 두세요. 해민국, 구제도감, 구급도감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별표 들어갑니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거의 동등합니다. 딱 한 가지. 과거 시험만 못 봐요. 즉 관리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남성과 거의 동등한 입장의 여성의 지위였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조선시대는 일부다 처제, 남성의 지위가 훨씬 우월하지만 고려는 매우 높아요. 대부분 일부일처제입니다. 일부다 처제 한번 주장했다가 여성들한테 돌맞아 죽을 뻔한 신하도 있어요. 일부일처제고요. 자녀 균분상소, 이건 뭐냐면 유산입니다. 유산. 유산을 아들, 딸 구분 없이 균등하게 상속을 하고 있고요.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하죠. 남자 쭉, 그 다음 여자 쭉이 아니라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하고 있고, 여성이 호주가 가능하며 제가가 가능하고요. 재혼을 해서 나온 자녀는 차별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성이 제사를 주관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 엄마 가문을 인정하다 보니까 외할아버지 음서가 가능해요. 어머니의 가문을 인정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외할아버지 음서가 가능할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매우 높은 시대,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또 종종 나오죠. 여러분 왜 우리 더울 때 내 더위 사가 뭐 이런 그런 풍습 있지 않습니까? 1년이 바뀌어서 새해가 되면 올 한 해의 악기운을 액땜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향나무 가지를 바닷가에 묻는 활동을 매향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매향활동을 하던 이 향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교신앙 조직으로 불상, 석탑, 사원건립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고, 후기에는 이 향도가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향도는 고려시대, 매향활동을 주로 하던 불교신앙 조직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조직으로 발전한다. 향도는 고려시대입니다. 자, 메모. 향도는 고려시대.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조선시대에 향약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향약은 조선이에요. 이게 단어가 비슷해서 좀 함정으로 빠지실 수가 있어요. 향도는 고려, 향약이 조선시대다. 법률이 있지만 과거부터 이어지고 있는 관습법 위주로 흘러가고 있으며, 뭐 때리고, 곤장치기, 징역, 유배, 사형 등 이런 건 이제 참고로 이 생활 모습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경제, 정치사에서 뼈대 잡으면서 한번 들어왔고요. 사회 파트에서 고려만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특별한 나라, 고려시대, 경제사회, 핵심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꼼꼼하게 숙지를 좀 하셔야 되겠고, 바로 이어지는 문화 파트도 중요합니다. 고려의 문화에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필기하시고 앞으로 돌아가셔서 캡처하신 것도 정지 버튼 누르시고 표를 그려가며 한번 쭉 필기 한번 하시면서 익숙해지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화 파트로 따라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1급을 넘어 만점까지 따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수업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도 열심히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수강생분들이 함께, 박하사탐 구독자분들이 함께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가셔도 좋고, 저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증 해결해드리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한국사 강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